네? 어디에 필기예요? 제가 필기하라고 넓게 만들어놨어요. 그 책 자체를. 네. 그래서 페이스가 많은가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학교에서 봤죠, 동조?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학교도 그렇고 상고고도 그렇고 되게 많은 학교가 윤동주의 시를 시험 범위로 포함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동주가 들어가는 건 여러분들 뿐이고 다른 학교는 그냥 시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일단 학교 생활을 봤을 때니 제가 뭐 그렇게까지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일단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는 기본적으로 이제 극갈래이기도 하고 영상 매체를 통해서 방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 매체로 그 대본을 접하고 나면은 비교적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겁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마도 영상을 틀어서 쓸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간을 배우기 위해서는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일단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작품의 갈래를 좀 살펴봅시다. 자, 이 작품은 시나리오죠. 시나리오가 뭐야? 대본, 맞아요. 그러면은 이 시나리오라는 갈래의 상위 갈래 이름이 바로 극갈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극갈래는 상연을 위해 쓰여지는 모든 대본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극갈래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희곡과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는 뭐 드라마 대본도 있겠죠. 따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희곡과 시나리오 안에서 끝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드라마 대본도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 번에 묶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시나리오가 실렸고 다른 비상 교과서에는 보통 희곡이 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시나리오가 실렸으니 시나리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시나리오. 자, 일단 시나리오는 적어도 극갈래의 하위 갈래이기 때문에 극갈래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극갈래, 대본의 특징은 뭐예요? 행동 대사. 맞아요. 행동 대사. 서술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극갈래는 기본적으로 서술자가 없습니다. 그럼 서술자가 있는 갈래는 뭐야? 소설. 맞아요. 서사 갈래가 서술자가 있죠. 그리고 시, 서정 갈래는 화자가 있는 거고 수필, 교술 갈래는 글쓴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극갈래는 아무것도 없죠. 즉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모든 내용이 전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해설되는 서술자, 해설자 이런 사람 없이 오직 대화, 행동, 눈빛, 표정, 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극갈래는 또 소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는 갈등, 인물, 배경 이런 구성의 3요소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성의 3요소라는 건 인물, 사건, 배경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이 다 있어야 극갈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서술자 없이 대사와 행동, 인물의 대사와 행동만으로 사건을 전개하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극갈래는 시제 자체가 전부 다 현재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시제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서사갈래 소설 같은 경우에는 서술자가 써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과거도 가능하고 현재도 가능하고 미래도 가능해요. 서술자가 어떤 표현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렇지만 극갈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금 이 순간 대사를 뱉어야 하기 때문에 다 현재 시제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공통점을 모두 가지고 시나리오의 특징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시나리오가 희곡이랑 대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얘는 영상 상연이 목적이라는 거. 시나리오는 영상으로 상연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상연이라는 말을 쓸 겁니다. 상연, 미안해요. 상연. 또 상영이란 말도 많이 합니다. 영상이니까. 그래서 상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상영이라고 하면 시나리오고요.
상연이라고 하면 희곡입니다. 왜냐면 연이 연극할 때 연자고 영이 영화할 때 영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는 상연이 목적, 얘는 상연이 목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말장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상으로 본다라는 것의 의미는 편집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연극, 희곡을 대본으로 하는 연극을 본다는 것은 정해진 시각에 그 장소로 가서 지금 그 순간 연기하는 사람을 봐야 한다는 거야. 그런데 영화, 드라마는 뭐예요? 언제가 찍어놓은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순간 꼭 진행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특징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꼭 내가 정해진 연극을 사는 장소에 가가지고 우리가 딱 그 시간에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잠이 안 올 때, 심심할 때 공휴일에 누워서 그냥 버튼 한 번 누르면 볼 수 있는 게 바로 영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공간의 제약이 비교적 적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 희곡으로 사별되는 연극 같은 경우에는 이 무대 안에서 모든 게 진행이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무대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배우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가 막 5만 명씩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영상은 달라요. 그냥 배우를 잔뜩 쓴 다음에 편집하면 되고 만약에 그만큼이 안 모아진다? 그러면은 CC 처리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등장인물 수의 제약이 적어요. 저는 등장인물 수의 제약도 적고 여러 가지 특수 효과도 많이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다양한 효과, 특수 효과 같은 것들도 마음만 적으면 많이 쓸 수를 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전문 용어들, 영화 전문 용어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알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거를 우리가 수능 때 다 알아놔야 할 필요가 없어요. 알려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내신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치사하게 그냥 영화 제작 용어, 전문 용어 같은 것들 다 지우고 여기에 들어갈 걸 찾아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적어도 교과서에 있는 파트에 나오는 특수 용어들, 전문 용어들, 특수 용어는 안 써볼게요. 특수 용어들, 그런 말들은 다 알아놔야 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통해서, 이 특수 용어를 통한 촬영 기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뭔지, 이거는 어떤 식으로 영상상에 등장하는 것들고 이펙트나 신넘버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문제를 풀 때 무리가 없다. 실제로 학교에서 내신 시험 문제를 낼 때 치사하게 내는 경우에는 정말로 이런 특수 용어 같은 것들을 전부 지우고 들어갈 적절한 걸 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감정, 대사 이런 표현 지시문 같은 거 있죠.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거 거기를 지우고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나리오 내용 자체가 좀 쉽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표현 기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여러모로 보득점을 하기에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작품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이 작품 동주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인물, 사건, 배경 요 세 가지 요소에 집중을 하면서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자, 친절하게도 이 작품은 아예 시작할 때 인물이 누가 나오는지 다 알려주고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아요. 9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우리가 아마도 우리 이 작품상에서 볼 수 있는 인물은 많진 않을 겁니다. 최대한 한번 우리가 잘 파악을 하면서 읽어보시면 되고 우리가 인물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들은 첫 번째, 인물들이 어떤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인물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끼리 서로 편을 먹고 어떤 사람들끼리 대립하는지를 알아야 갈등, 사건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물 성격과 인물 관계를 파악하시면서 읽어보셔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배경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작품으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자, 여러분 작품 한번 읽어봤으니까 그냥 바로 들어가도 괜찮겠죠? 자, 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는 게, 역할을 맡아서 읽어보시는 게 이해가 조금 더 쉽습니다. 자, 역할을 투표 받을게요. 자, 나는 주인공을 하겠다. 나는 동주 하고 싶다. 오케이. 선생님 동주 하세요. 그럼 나는 몽규 하겠다. 손을 들어보세요. 근데 너무 치사한데. 무슨 소리야. 나는 몽규 하겠다. 하지 않는
않는다면 여러분은 고르지 못한 마지막 배역으로 도용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목표하세요. 자, 나는 연인을 하겠다. 네. 연인을 하겠다. 자, 그리고 나는 처중을 하겠다. 처중이냐, 이거? 너 처중 맞아요. 처중을 하겠다. 처중을 하겠다. 나래는 어차피 동주가 해야 돼. 아, 그래요? 어. 그럼 항상 그냥 쉬는 거예요? 아니요? 처중도 있고 특고도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몽교와 동주의 부침도 있잖아. 자, 나는 처중을 하겠다. 원래 손 들어요? 자, 그러면은 특고를 하셔야겠네요. 그리고 부치는 그냥 제가 아무나 지목할 테니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잘 살려서 읽으세요. 그래야 기억이 오래 남으니까. 자, 일단 앞부분의 줄거리는 제가 들어갈 겁니다. 자, 동주와 몽규는 1945년 일본에서 자 벌써 주요 인물이랑 배경이 전부 제시가 됐죠. 주요 인물 일단 동주, 몽규 나와야 되고 시간적 배경 1943년, 공간적 배경 일본 전부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한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다. 이게 사건이겠네요. 그렇죠? 이미 받았어. 그렇죠? 자, 특고 경찰은 특고가 뭐니 얘들아? 아니 특고 경찰 특고가 뭐예요? 특고 경찰이 뭐야? 맞아요. 특별한 고등 경찰이에요. 특별 고등 경찰이야.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정치운동, 사상운동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특별 고등 경찰로 뭐 정치, 사상운동 하는 사람들을 잡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특고경찰은 동주에게 몽규와의 관계를 물으며 죄를 추궁하고 동주는 형무소에 갇혀 자신의 지난 시절을 회상한대. 그래서 이 회상의 내용이 우리가 보게 되는 영화의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 작품은 동주의 회상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즉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역사적 구조인 거 파악하셔야 되고 동주와 몽규는 만주 명동촌에서 태어났대요. 이게 배경, 태어났을 때 되는 거죠. 자랑 동갑내기 사촌지간, 가족이었구나. 동주는 정지용과 백석의 시를 읽으며 우리 다 아는 시죠, 그렇죠? 그러면 시를 꿈꾸고 몽규는 신춘문예에 콩트가 당선되어 마을 어른들의 자랑이 된대. 몽규는 재능이 있었네요. 자, 인연과 정치에 관심이 많은 몽규는 중국에 있는 독립운동단체를 찾아가. 그렇지만 일본 경찰의 감시 대상이 되어 고향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즉 국외 독립운동을 하려고 나갔다가 그냥 감시 대상이 된 채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일단 일본 경찰은 몽규의 행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 주목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동주는 몽규에게 연희 전문학교, 지금 여기 학교 이름 뭐게? 맞아요. 지금 연세대예요. 연희 전문학교로 진학할 것을 제안하여 함께 경성, 지금의 서울이죠.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몽규는 동주, 처중, 여진과 뜻을 모아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정신을 담은 문예제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니까 지금 연대 국문과 선생들끼리 모여서 동아리 학회를 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그래서 그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 원어로 들어갈 겁니다. 자, 보시면은 S-33 이게 나오죠. 이것도 하나의 전문 용어, 특수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S# 이게 뭐냐면은 씬 넘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씬이라는 건 장면이죠. 장면 번호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특징이 뭐냐? 이 작품, 지금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배경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얘는 시 공간적 배경을 알려줘. 특이하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는 배경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 자,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옥인동 하숙집, 이게 공간이야. 밤은 시간이겠죠. 자, 그래서 회상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뭐야? 교도소 형무소에 있는 동주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떠올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들어갑시다. 지금 그래서 묘사가 됩니다. 하숙방 창 위로 별이 반짝인다. 밤하늘에서 하숙집 지붕 창문으로 점점 화면이 내려오네. 그러니까 하늘, 지붕, 창문으로 카메라 워킹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서 펜다운을 한대. 펜다운은 말 그대로 아래로 이동하는 카메라 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면 돼요. 말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카메라 워크를 얘기하는 거다. 자, 늦은 밤까지 불을 밝히고 원고들을 교정하는 처중, 동주, 여진, 몽규. 이 넷은 아까 나왔던 그 4명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문예지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걸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알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볼까요? 해보세요. 처중부터. 시는 동주권에서는 싫어할 만한 게 없다. 자기 생각을 펼치기에는 한번이 좋지. 시는 가급적 빼자고. 인민을 나약한 감성주의자로 만드는 건 문학이 아니야. 잊었지? 자, 몸살좀 멈출게요. 여기 상문이 뭐야? 상문이 뭐야? 소설. 소설. 줄글을 상문이라고 해요. 알겠죠? 상문이라고 그래서 그냥 긴 줄글. 그러니까 시는 운문이야. 나머지는 다 상문이야. 소설, 수필 이런 건 다 상문입니다. 그래서 줄글로 쓰는 거. 그리고 옆에 나오는 시는 운문이라고 적어주세요. 운문은 운율이 있는 글이라는 뜻입니다. 시는 운문으로 분류가 되고요. 소설, 수필 이런 것들 줄글은 다 상문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진부터. 아니 중경부. 불만한 게 있어? 이건 필력이 있긴 한데 이건 선생님 작품 같다. 자, 이광수가 누구야, 얘들아? 칠. 왜 이렇게 다들 잘 알아? 수업을 들었을 자, 이광수는 여러분 사실은 현대 문학이라는 걸 처음 만든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현대 소설을 만든 사람이 이광수입니다. 굉장히 업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광수의 소설로부터 우리나라의 현대 소설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적이라는 작품이죠. 그 작품으로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렇다면 무슨 얘기야? 이 사람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팬이 엄청 많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 한마디만 하면은 모든 사람이 이 사람 말을 다 들어. 근데 이 사람이 뭔 얘기하는 거야? 근대화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근대화를 본받고 배워야 한다라고 하며 친일의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일파라는 오명을 갖게 되는 거죠. 안 좋은 이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문학이라는 것의 정의 역시 이광수가 처음으로 정의한 거예요. 굉장히 한국의 문학 사상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친일파이기 때문에 잘못한 점은 확실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원고를 집어 살펴봅니다. 몽규. 아직도 이광수인들의 글, 이광수, 최남준 같은 변절자들 알아하는 글들을 다 던져버려요. 자, 이광수 사람들보다 변절자, 다른 말로 하면 뭐? 친일파였다는 즉 일본 제국주의자와 그것을 옹호하는 사람들, 친일파들이라는 겁니다. 최남선은 최초의 근대시를 쓴 사람입니다. 신채시라고 하는데 이광수는 그런 둘 다 한국 현대문학사에 한 획을 그은 사람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작품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지만 몽규는 어때? 이런 사람들 거는 따라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반감이 큰 상태입니다. 자, 계속. 이광수 선생 작품을 봤었잖아. 어렸을 때 얘기지. 지금도 마찬가지지. 반짝가 있는 사람에서 함부로 단정 짓는 거. 자, 갑자기 동주랑 몽규가 싸우기 시작하죠. 관습과 이념에 사로잡혀 함부로 단정 짓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야. 얘나 지금이랑 너 똑같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몽규에 대한 동주의 평가인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어쨌든 알 수 있는 건 뭐야? 몽규는 관습과 이념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는 거. 동주는 거기에 살짝 반발심을 조금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친구들 괜히 눈치 보고 있죠, 지금. 자, 계속. 그러니까 이게 착하다고 우리가 시를 빼서 그래서 나는 무슨 시 하려는 이유가 목적이 있어. 시를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시도 자기 생각을 펼치기에 부족하지 않아. 사람 마음속에 살아있는 진실을 드러내야 문학은 온전하게 힘을 내는 거고 그럼 하나하나 모여서 모여야 세상이 변하는 거야. 지금 주어 생략했죠? 힘이 하나하나 모여야 세상이 변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몽규는 뭐야? 몽규는 운문 같은 거, 시 같은 거는 인간을 감상주의자로 만들 뿐이고 필요 없다. 산문이나 실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동주는 지금 시, 운문이라는 것을 옹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살아있는 진실을 드러내야 문학은 온전하게 힘을 낸다. 그리고 그 힘이 무한성이 변한다. 즉 문학은 세상을 바꾸는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는 게 동주의 가치관이죠. 그리고 동주는 문학에 시와 소설, 시와 산문을 전부 다 포함시키고 싶어하는 거야. 그런 문학에다가. 자, 그 다음. 네, 쓰고 하세요. 그런 힘이 어떻게 보이는데? 세상을 변화시킬 용기가 없어서 문학으로 숨기는 것 같은데? 문학을 도로밖에 보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지. 문학을 이용해서 예술을 팔아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누가 그렇게 변화시킨 적이 있는데 공주 주인의 주인의 문산 주인이 인명을 위해 모두 가치를 팔아내는 게 다 파는 일이야. 그거야말로 시대의 조류에 몸을 숙이는 썩어 빠진 관습이지. 자, 볼게요. 문학을 도구로밖에 보지 않는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래. 그러니까 몽규는 뭐야? 몽규 입장은 문학은 곧 나약한 감상주의다. 이거야. 그러니까 문학을 뭘로 써야 된다? 이념과 관습을 타파하는 도구로 써야 한다는 게 몽규죠. 근데 동규는 동주를 그걸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거야. 문학은 도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념을 위해서 모든 가치, 문학 같은 것들을 도구로 이용하는 게 어떻게 옳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냐. 이거는 정말로 시대의 조류, 시대의 흐름에 몸을 숨기는 썩어 빠지는 관습이다라고 몽규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몽규의 시각을. 자, 그럼 계속 긴장감이 흐르고 친구들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처중 갑시다. 아 그래 둘 다 맞아 다 맞는데 일단 시대는 정말 좋은 게 안 들어온 것 같아서 그래. 늦었으니까 가봐. 그래 이제 가봐야겠어. 같이 가려네. 내가 왜? 쓰고 하는 게 안 나왔잖아. 내한테 공부하는 거 있잖아. 근데 동주 진짜 눈치 없지 않아? 내가 왜? 이거 너무 같이 가달라고 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으면은 플러팅을 한 의미가 없죠. 지금 여진이가 그래서 같이 가달라고 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으면은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몽규가 눈치껏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알 수 있는 건 뭐야? 몽규와 자꾸 이름이 헷갈리네. 동주의 가치관 대립이죠. 그쵸? 문학에 대한 가치관 대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자, 그래서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건데 보니까 씬넘버가 33에서 34로 바뀌죠. 그렇게 계속해서 배경과 시간은 바뀌었지만 이어지는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골목길이고 공간이 바뀐 거네. 그리고 예전에 같은 밤이고 과거 시점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프레임 2인이라는 기법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프레임 2이 뭐예요? 그 주민이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은 촬영 대상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프레임이냐. 그 말 그대로 프레임 밖에 나갔던 인물이 프레임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그래서 동주와 여진이 프레임 밖에 있다가 걸어 들어오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자, 동주와 여진 한번 가봅시다. 공주는 문학을 전공하지. 그래 문학, 영문학. 좋아하는 시인이 누구야? 뭐 다 좋아. 프란시스 참 많은 말을 이렇게 이런 시인의 이름 들어봅니다. 얘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악스리 월드시. 그쵸? 이거 제목 뭐예요? 별, 해는, 밤이죠. 그래서 여기 때문에 연구 시험 보면 별에는 밤 들어가는 거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요, 동주가 어쨌든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잖아. 그쵸? 그래서 동주가 지금 형무소에 갇혀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시를 쓰고 있는 장면이라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시를 쓰면서 지금 과거를 회상하고 있고, 이 과거 회상 내용이 뭐야? 지금 옛날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문예지를 만들던 시점, 그리고 여진과 함께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걸어오던 시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주 목소리로 영문학과 관련해서 나오는 시인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프란시스 잠과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영문학 시인은 아니고 불문학 쪽 시인이에요. 프랑스 시인은 서양권이니까요. 자, 어쨌든 우리 작품, 시 작품을 일단 끝나고 한번 같이 볼 거니까 한번 들어가 봅시다. 공주가 시를 사랑하는 거. 자, 그렇대요. 자, 동주가 시를 사랑하는 것만큼 몽규도 세상을 사랑한대. 즉, 동주는 문학을 사랑하고 몽규는 세상의 그런 이념, 관습 이런 것에 관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알고 보니까 몽규가 뭐야? 문예지에 이광수의 작품 대신에 동주의 시를 실어놔요, 사실은. 그래서 그만큼 뭐야? 몽규는 동주의 작품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는 게 나중에 드러나게
그 다음. 뭐? 공주가 이념의 사실을 폄하하는 건 아니라고. 그래. 그러면 시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몽규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동주와 달라서 그런 거지 동주의 시를 싫어하거나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다. 문예지에 동주의 시를 실어줄 만큼 굉장히 문학성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정지용 선생님한테 인사드리는 건데 같이 갈래? 나 아직 등산 작가도 아니고 정지용 선생님은 문인들하고도 연락을 끊었다고 하던데. 학생들은 맨날 유지하고 있어. 아 그래?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거와 별 하나의 시와. 여기서 끊기죠. 자, 그래서 이 별해는 밤이 이 부분은 내가 그리워하는 것들을 열거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뭐야? 시를 쓰는 장면 중에 회상하는 게 겹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회상을 하면서 그리워했던 것들을 떠올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상 장면이 계속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 계속 해볼까요? 공주가 쓴 다른 시도 봤어. 어떻게? 공주가 보냈어. 아직 남들에게 보여줄 시들이 아닌데. 나는 좋았어. 너무 부끄러워서 태워보려고 한 건데. 몽규 그 자식이 멋대로 가져와서 문예지에 넣겠다고. 진짜 그럴 시들이 아닌데. 즉 뭐야? 몽규는 동주의 작품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절대 시를 폄하하는 사람은 아니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를 뿐이다. 그래서 동주가 자기의 그런 성격을 살려고 쓴 시는 오케이 실어줘. 근데 뭐야? 이광수를 흉내낸 시는 안 실어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몽규가 사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그리고 문학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해볼까요? 왜 그렇게까지 부러워해? 다른 작품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좋았는데 이거라서 왠지 좀 쓸쓸했어. 왜 그럴까? 몽규한테 가봐야겠어. 회상 해주세요. 계속. 다음. 가봤는데 기숙사 앞이잖아. 그래 다음 내가 갈게. 갑자기 동주 왜 정색했어? 부끄러워. 부끄러워서. 왜냐면은 여진이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눈치챈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라서 당황한 모습인 거죠. 자, 계속 봅시다. 공주야, 정지용 선생님 뵙고 싶지? 웃은 거야 지금. 그래서 어떻게 웃는다. 같이 가. 네, 플러팅 매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언니가 그들이 내는 어떤 일에 인자를 써보고 흙을 덮어버렸습니다. 자, 흙으로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별에는 밤에 자아 성찰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주는 계속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리운 것들을 떠올리고 또 그리고 본인의 그런 행동, 과거 같은 것들을 전부 성찰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장면을 현재에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장면으로 갑니다. 씬 넘버가 34에서 35로 바뀌어요. 시간은 연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거고, 그렇죠? 장소가 바뀔 뿐입니다. 그래서 공간적 개념의 변화. 시간은 계속해서 같은 타임라인 상에서 흘러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회상의 시점이죠. 자, 그래서 동주가 다시 돌아옵니다. 여진이 왜 보여줬어? 뭐래? 좋다고 하지? 몰라. 너 왜 내 말을 아무한테도 안 보여줄 거라니까. 여자들한테 통할 시간이니까 여진이가 뭐래? 일부 하면 쓸쓸해진다니. 통했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읽고 나면 쓸쓸해진다. 이게 무슨 감탄인 것 같아, 얘들아? 공감 간다. 공감이야. 그러니까 동주가 이걸 어떤 마음으로 쓰는 시인지 공감이 된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주의 시가 사실은 뭐야? 이 시대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시야. 왜냐면은 굉장히 서정적이에요. 막 시대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럴 이념이 담겨있는 시가 아니고 시대 상황으로부터 살짝 비껴나 있는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일봉주가 느끼는 외로움 그리고 적막감 그런 것들을 똑같이 여진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주가 느낀 감정을 여진도 느끼고 있다라는 점에서 통했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땅을 밤에 새어온 벌레는 부끄러움에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렇게 성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가려운 봄을 보면 무덤이 파란 장미가 피어나듯이 내 있는 자같이 감독이고 자랑처럼 뿌리 조상을 계획하.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벌써 씬 넘버가 바뀌었어요. 근데 갑자기 뭘로 전환돼? 장면이 전부 다 현재로 전환돼요. 씬 넘버 35까지는 다 과거 회상이야. 형무소의 독방에서 이 사람이 회상을 하고 있는 장면을 다 보여줬던 건데 35
그죠? 그래서 여전히 뭘 봐? 달빛을 봐. 과거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근데 시점은 어떻게 바뀌었어? 공간도 일본으로 바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시계도 현재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밤이라는 건 일치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4개 중에 이 별에는 밤의 마지막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시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마지막 부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이다라고 나오면 어떤 내면 의식의 변화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영화를 생각을 해봐. 여러분 그러면은 여진과 공주가 실을 읊으면서 썩을 타는 장면을 보다가 갑자기 공주가 혼자 독방에 갇혀가지고 시를 쓰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걸 보는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때요? 슬프고 불쌍하고 비극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와 과거의 유사한 상황을 대립시키지만 과거와 현재가 매우 다르다는 점에서 우리가 비극성을 조금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영상상으로 가는 거라는 거. 그쵸? 장면 전환이니까. 자, 이제 38로 갑니다. 37은 사뒀어요, 여러분. 38로 뛰어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직도 현재 그리고 공간은 취조실로 바뀝니다. 취조실이 뭐 하는 데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했던 행적, 그런 범죄 사실 그런 거에 관해서 동주의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는 곳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현재 시점이다 여기는. 자, 그래서 봅시다. 속기사들이 일본어 번역이 끝난 동주의 원고를 정리한대요. 그렇다는 건 뭐죠? 동주의 원고가 지금 일본에게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마지막 시를 일본어로 쓰고 특고에게 경찰에게 넘기죠. 특고가 여러 사람의 서류 문시를 동주 앞에 내밀고 그리고 서류를 봅니다. 자, 서류의 내용 한번 볼까요? 교토의 조선 유학생 기업회 유사시 무장 공기를 배치. 유사시 무장 공기를 회책.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장 공기가 뭐야 얘들아? 무장 공기. 그래. 그러니까 무장 공기라는 거는 무력을 사용하는 시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몸으로 싸우는 시위인 겁니다. 근데 그걸 뭐 했대? 회책. 회책, 회계 때 회계는 기획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런 무장 공기를 기획하고 꾸며냈다. 그거를 만들어냈다. 사람들을 꼬셨다. 이런 느낌인 거야. 그죠? 유사시라는 건 비상시 이런 느낌인 거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야? 사상범이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자, 계속 듣고 성명과 함께 코미니이잖아. 쌓이는 비밀리에 조선을 교육할 때마다 지인 직량을 이용해 한국의 주요 법률 시설을 침투. 성명교와 네가 계획했던 일 아닌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너의 사상적 설탕이 여기 다 있잖아. 너는 그저 성명교의 리더십을 추종하는 문학 청년일 뿐이었던가? 공유도 우리와 함께 문해지를 만든 문학 청년일 뿐입니다. 자, 그래요. 너의 사상적 바탕,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일제에 저항하는 거, 항의운동을 하는 사상,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사상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다 이 시의 이때 끝 몰아가는 거죠. 동주의 시가 사실은 일제에 저항하는 증거다라고 몰아가는 겁니다. 자, 계속 서구 문학에 빠져든 나의 갈조선인 유학생, 현실을 외면하거나 보지 못하는 이상주의자, 나르시시즘에 빠진 병원 문학, 순진한 문학 청년, 모든 일은 성민교의 지시.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 그런 얘기인가? 공유를 평범한 유학생일 뿐입니다. 자, 동주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순히 몽교를 그냥 두둔하는 것뿐이야? 왜? 진짜 몰랐어. 진짜 몰랐던 거야. 왜냐면은 몽규가 실제로 일본 유학생들과 독립운동을 계획한 건 맞아. 근데 그거를 동주한테 비밀로 했기 때문에 동주는 정말 몰랐어. 지금 단순히 문예지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죠. 자, 그 다음 지문도 했어. 평화를 대학 생활을 즐길 때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너 따라 경성이 온 거야. 어디를 많이 갔네? 모르는 편이다. 며느리는 잘 챙겨. 집안도 좋고 열심히 있는 어린이들이 주변에 많아. 정지현 선생도 그렇고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넌 왜 항상 이런 식이냐? 자, 그래서 이거 지금 회상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대학교 얘기니까. 그래서 지금 몽규가 동주를 떠나려고 하는 상황. 그리고 동주는 그거를 약간 불쾌해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임시정부에서 사람이 많이 필요해. 세상이 날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살겠니?
중경으로 간다던데 거기까지 가려고? 몰라도 돼. 중경이 어디게? 중경? 중국, 부산. 중국이 어디? 근데 임시정부가 원래 어디 있었어? 베이징, 상하이. 상하이. 거기서 어디로 옮긴 거야? 중경. 중경이 어디야? 상하이. 아니 베이징. 베이징은 북경이죠. 중경이 아니고. 충칭입니다. 여기는 뭐 충칭으로 옮긴 거야. 충칭이라고 해요. 역사들이 사실인데요, 그냥. 자, 몰라도 돼. 아무것도 얘기 안 해, 공주한테. 자, 그다음. 너는 왜 나랑 같이 가자는 말을 안 해? 넌 여기 있어야지. 자, 몽구가 여기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면 왜 그런 거야? 공주는 좀 이런 쪽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다. 동주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다.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여기에 동주가 있는 게 독립운동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우리가 다 가는 것보다 한 명이 남아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걸 떠나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장면으로 갑니다. 그 다음 장면은 정지용의 집이고 정지용을 보러 간 건 과거의 일인데 마찬가지로 또 회상이죠. 자, 그래서 정지용 시인의 집안으로 들어간 동주가 술을 마시며 인사를 받는데요. 정지용이. 자, 들어가 봅시다. 아, 정지용이 없구나. 자, 그러면은 여진이가 누구였지 아까? 죄야. 그쵸. 자, 그러면은 열심히 같이 나오지 않아요? 여진 같이 나오니까 안 나오는데요, 쌤? 아, 그러면 여진이가 정지용 할까요? 하자. 시인이었구나. 예? 이거 때문에 시인이야. 근데 시는 그냥 지금이 신화 쓸 시대인가? 지금은 아니야. 일본이 위치로 돌아가고 있어. 창씨 개명이 아니 일본 이름으로 일본식을 써야 되는 생각이야. 연주를 다닌다고. 자, 끊어볼게요. 지금이 신화쓸 시대까지 뭐야? 시 쓰시면 독립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쵸? 자, 창씨 개명이 뭐예요? 일본 이름을 바꾸는. 그쵸. 1930년대라는 거 알 수 있겠네. 그래서 일본 이름으로 일본시를 써야 되는 사람이 시 같은 건 이제 그만 쓰라고 해. 그럴 바엔 안 쓰는 게 낫다라는 거죠. 자, 연전이 뭐예요? 맞아요. 연이 전문학교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술을 따라줍니다. 계속 정지용의 대사를 한번 볼게요. 인치호가 교장으로 간다는 건 이제 일본이 교장으로 바뀌는 것도 시간 문제야. 윤전에서도 교장 교육을 못할 건데 이제 어떻게? 윤치호가 누군데? 교장 신입파. 교장인데 일본이 교장으로 바뀌는 게 시간 문제라고 하는 걸 보니까 윤치호는 일본에 친한 사람이겠죠. 친일파죠. 그러니까 윤치호가 어쨌든 한국인이잖아. 그치? 나 이게 한국이야 지금. 윤치호가 교장으로 간대. 그러니까 거기서 윤치호로 인해 일본인 교장이 연희전문학교를 먹는 것도 시간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선어 교육도 못할 건데 어떻게 우리말로 시를 쓰겠냐라는 거죠. 계속. 사실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속 조선까지 남아있어야 할지 아니면 임시정부가 될까? 자, 임시정부가 어디였죠 아까? 충칭. 맞아요. 중경, 충칭이었고 실제로 거기로 몽규가 간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조선에 있을지 아니면은 임시정부로 갈지 그리고 한 번 더 나옵니다. 정지용 볼까요? 자, 그래서 선택지가 세 개죠. 조선다, 그리고 충칭, 그리고 일본 이렇게 세 가지의 선택지가. 근데 정지용은 지금 교토, 일본을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정지용도 교토에서 유학을 했었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으로부터 추천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창씨개명을 하면서까지 유학을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유학을 간다는 게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윤동주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창씨개명. 상시 개명을 하면서까지 일본 유학을 간다는 거. 그래서 이게 지금 윤동주의 모든 시에 기반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부끄러운 일이야. 침묵하고 있는 나도 부끄럽고 술에 취한 나도 부끄럽고 일본으로 유학 가라고 하는 나도 부끄러운데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구나.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데 부끄러움을 외면하는 부끄러움이지. 부끄러움 엄청 많이 나오죠. 자, 여러분 마지막 줄 부끄러움을 외면하는 게 부끄러운 일인데 이거 무슨 의미야? 부끄러워하지 말라. 너는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래서 지금 부끄러움이라는 뜻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럼 실제로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누구라는 거야? 친일파들. 근데 그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껴 못 느껴?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친일경향 지식인들을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야.
실제로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친일파 지식인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부끄러움을 느끼면 괜찮다. 근데 그걸 못 느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중간 부분의 줄거리 갈 겁니다. 몽규가 임시정부에서 체포가 되고요. 위치장에서 풀려나요. 그래서 몽규는 동주와 함께 일본 유학을 가게 되죠. 그래서 몽규는 조선인 유학생들을 모아 독립운동을 준비해. 그리고 동주가 참여하는 걸 막죠. 그 실제 있었던 얘기긴 해. 그래서 몽규가 비밀회합 장소가 발각되어 일본 경찰에게 체포된대. 비밀회합이라는 건 뭐야? 비밀리에 모이는 장소인 거죠. 비밀리로 모이는 회의 장소입니다. 자, 그 다음 영어로 번역한 시집을 발간하는 동주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 만주로 돌아가는 배를 타기 직전에 원고를 전달하다가 체포되어 결국 원고를 전달하지 못한 채로 체포되어 일본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장면이 지나가고 97번 장면으로 갑니다. 다시 현재입니다. 취조실. 그래서 우리 지금 취조실 그리고 독방 여기까지는 다 현재인 거야. 이거 지금 동주 몽규가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렇다는 건 뭐야? 교차 편집, 장면의 교차적인 제시, 장면의 빈번한 교차 다 맞는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은 장면의 빈번한 전환 이런 말 나와요. 근데 이게 원래 대부분의 소설에서는 불가능해. 근데 이런 식으로 교차 편집이 들어가는 시나리오에서는 종종 가능한 선지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푸세요. 그래서 이 교차 편집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장면의 전환이 빈번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 한번 볼 겁니다. 형사가 올 거고 속기사들이 수기를 합니다. 즉 취소 내용을 모두 정문 중에 하는 거야. 자, 이제 책상에 몽규가 있고 그래서 몽규 앞에 던져지는 서류가 클로즈업. 중이 땡겨진다. 클로즈업 정도는 알죠? 중 땡기는 중. 자, 그래서 우리가 뭐에 주목해야 돼? 서류에 주목해야 돼. 그쵸? 자, 봅시다. 듣고 해당 사항에 설명하리라. 너는 모두 다 해당하니까 빠짐없이 해야 해. 이런 일을 왜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잡아서 이런 요식행위를 왜 하는 건가? 요식행위가 뭐야? 요식이라는 거는 필요할 때 요야. 그리고 식은 공식 이런 거야 시작. 그러니까 형식, 공식 이런 거야. 그래서 어떤 법률 행위,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방식, 형식을 필요로 하는 법률 행위를 의미하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너네 마음대로 할 건데 이런 법적인,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뭐 하냐 이런 거죠. 자, 그다음에 문명국에서는 합법적 절차를 모른다. 그래서 뭐야? 우리나라는 즉 일본은 문명국이고 이렇게 하는 게 합법적인 거고 너네 나라는 미개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총꼬리를 대고 서명을 하는데 항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바람을 장난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형식적인 절차를 강요하더니 그냥 무력으로 해버리면 될 걸 굳이 이렇게까지 요식행위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를 죽이는 일이 뭐가 어려운가? 대부분 제국은 법치국가로 체제를 위협하는 너희 같은 자들에게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그 죄를 묻는다. 문명국과 비문명국의 차이지. 너희를 죽이는 일이 뭐가 어려운가? 즉 식민지의 사람을 죽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죽이면 돼 말 그대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 굉장히 합리적인 문명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법적 절차를 범죄자에게도 모두 적용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너희 나라는 미개하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동주가 그래서 전곡을 찌릅니다. 전쟁에서 지었다고 생각하지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 동주가 한 말이 진짜야. 그쵸? 왜냐면은 지금 2차 대전 중이잖아. 거기에 질 것 같으니까 일부러 어떻게든 합법적인 절차를 최대한 많이 남겨서 좀 정상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의도인 거죠. 그쵸? 너희들이 허울 좋은 명분을 항상 세우는데 이유가 뭔지 알아? 열등감 때문이지. 자, 끊어볼게요. 자, 그리고 이런 문서를 남기는 이유가 또 뭐겠어? 합법적인 절차로 이런 문서를 남기는 이유가 뭐겠어? 정상 참작 받기 위한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런 동주와 몽규 같은 독립운동을 기획한 사람들을 우리가 벌을 하는 것은 정당했다. 왜냐, 이 사람들은 국가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봉기를 했다는 걸 서류성으로 조작해서 합법성을
좋은 명분일 뿐이 사실은 너희 전부 열등감 때문에 지금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비열한 욕망이 선을 자신이 없어서 영웅을 잘하게 되는 거지. 그쵸, 이게 지금 뭐야? 동규가 찌른 저거군요. 너희는 열등하고 너희의 욕망을 괜히 숨기고 싶어가지고 다 명분, 절차, 합법적인 것에 기대서 다 앞에서 우리가 꾸미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너 하나 죽일 용기가 없어서 이런 유식행위를 한다고? 우리는 너희 같은 놈들을 죽일 힘이 없어서 국제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게 아니다. 무명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운 유식행위를 하는 거다. 아, 그리고 지금 일제는 뭐 하고 있어? 국제법을 지키려는 그런 노력을 조금은 티내고 있는 겁니다. 그쵸? 국제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겠어? 나중에 졌을 때, 그쵸?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죠. 전쟁에 졌을 때. 그 다음. 여기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가 없어서 사람이다. 그 열등감을 숨기려고 제도를 흉내내면서 문명이라고 부르는 건가? 몽규는 굉장히 전곡을 많이 찌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찔리게끔. 자, 그 다음. 하늘을 보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서명을 해라. 죽음이 두려워 개변만 늘어놓지. 왜 우리 죽음에 대한 명분이 필요한데? 전쟁 이유가 두려워서 이런 말 하는 겁니까? 명분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서명을 해라. 그래? 사실로 만들어줄까? 얼마든지 그렇다고 뭐가 진짜 무장공개 하기 전에 조용히 해라. 이럴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당당한 의사를 서명해라. 제일 조선인 유학생들을 교합하여 사상의 교육을 시키고 이건 무슨 내용이야? 작은 다음 안에 있는 거? 서류상에 있는 내용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내가 제대로 지켜서 배웠다. 내가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비밀리에 조선어 문학과 서적을 유통시키며 내가 정말 이렇게 못해 사랑스럽다. 징림령을 이용하여 흥분내 조선인 반군 조직을 결성하고 활용할 군사적 계획을 지시했으면 이게 정말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냐. 내가 정말 그렇게 못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설명한다. 부끄러워.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몽규는 정말로 항의를 이렇게까지 하고 싶어 했다. 즉, 이런 사회적인 현상, 문화가 아니고, 그럼 관습에 관심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두 번째, 실제로 몽규와 동주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쵸? 내가 이렇게 못했다라고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쵸? 그럼 실제로 몽규와 동주는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았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일제가 서류를 조작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 우리도 서명한 걸 너무 왜 빨리 서명해. 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당신 말을 들으면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시를 쓰길 바라고 시인이 되길 원했는 게 너무 부끄럽고 앞장서지 못하고 따라만 서기만 한 게 또 너무 부끄러워서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몽규와 동주는 각자 다른 이유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몽규는 설명을 하고 동주는 설명을 못하고 있죠. 자, 그리고 장면이 많이 흘러갑니다. 97에서 100이 되죠. 면회실. 자, 동주부와 몽규부가 옵니다. 그래서 몽규가 홀로 들어온대요. 자, 몽규부는 주하가시고 동주가 합시다. 자, 봅니다. 이게 뭐냐? 어떻게 된 거야? 동주는 어디 있느냐? 갑자기 동주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여질색합니다. 저도 오래 살지는 못합니다. 28일 먹고 죽으면 시체를 대학 실험실에 가져왔는데 그 전에 뾰족 하나도 이빨이 남지 않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얘기해? 그 실험 있어요. 생체 실험. 그쵸. 근데 왜 몇 조각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달라고 해? 일본에 있는 게 너무 부러워. 그쵸. 내가 죽어서 뼈가 되어서까지도 그 뼈조차 일본에 남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만큼 일제에 대해서 저항을 했던 사람, 그리고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들은 어이가 없어서 눈물도 안 나오는데. 자, 그 다음 장면 101번입니다.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려서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독방. 입새에 있는 바람이 든다는 괴로워했다. 별을 놀라는 마음으로 모두를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인서트가 나오고
나옵니다. 인서트가 뭐였나? 삽입니다. 장면 사이에 다른 장면, 글자, 사진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거다. 신넘버와 신넘버 사이에 집어넣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화상표입니다. 자, 동주부. 우리가 뼈 한쪽과 동일본 땅에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일본 한 가지 방어에 맞추자는 거야. 그렇죠. 몽규 아버지가 유골함을 땅에 떨어뜨려가지고 유골이 바닥에 떨어진 거야. 그래서 막 주워 담는데 일본 끝까지 당긴 거죠. 자, 이 용접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다닌다. 오늘 밤에는 별이 바람에 스친. 자, 그래서 마을 어기로 들어서는 몽규부와 동주부.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몽규와 동주의 삶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두 사람의 이동 경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식민지 시대 청년들이 본인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주체적인 선택을 하였는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보여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실린 시의 제목이 뭐예요? 그쵸? 이따가 시 다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별이 빛나는 장면까지 해서 서시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시 안 들어가죠? 왜냐면 저번에 했으니까. 서시는 원래 제목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예요. 근데 그 시의 제목을 작품집의 제목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작품은 서시, 첫 번째 시라는 이름으로 맨 첫 장에 기록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시는 결국에는 그 윤동주의 유고시집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가장 핵심적인 주제의식 전부를 포괄하고 있는 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과 순수, 양심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늘 성찰하고 부끄러워했다라는 걸 모두 보여주는 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윤동주와 관련된 작품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과 관련해가지고 봐두시면 당연히 좋을 거고요. 아마도 동주 관련해서 별의별 많이 작품이 나오면서 보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윤동주의 삶의 내용, 이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윤동주가 어떤 삶을 살았고 왜 이런 시를 썼는지 그런 것들을 학습 활동이나 이 작품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접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 범위에 단순히 시만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왕 극 전체가 들어가게 되었으니 여러분들은 그게 특징까지 잘 살려서 왜 이런 식의 편집 기법, 이런 식의 장면 전환이 만들어졌는지까지 다 염두에 두시고 작품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35분에 바로 들어갈 겁니다. 작품 정리 한번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거 수업 시간에 영어 보다가 물어볼까요? 정말 최고의 문학적 그거네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감수성. 그 이동부? 아 맞아. 너무 해적인데. 이제 혼자 과거에서 내가 나보다 이웃다. 우리 태우고 뭐 하더라고. 다들 즐기는구나. 근데 지금 무사 2상인데 이거 벌써 자, 봅시다 여러분. 작품 정리하자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자, 작품 정리 한번 들어갑시다. 자, 이 작품은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일단은 공주 그리고 그쵸? 또 그쵸? 뭐 읽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진, 서준 읽고 넷이 뭐였지 얘가? 넷이 뭐가 했지? 넷이? 친구들이었죠. 그리고 특보. 얘는 어느 나라 사람? 일본. 그리고 동주 아버지. 그리고 그쵸? 뭐 있게 하겠죠. 그리고 정지영도 있죠. 정지영도 있고 거의 다 실존 인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사건은 뭐야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기서? 정주와 마루랑 싸웠어요. 그쵸. 사건 여러 개야. 일단은 뭐야? 동주와 몽규의 대립도 있었죠. 동주와 몽규의 대립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동주, 몽규, 그리고 특보의 대립도 있죠. 이거는 조선인과 일제의 대립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
갈등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외적 갈등이야.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도 있고요. 이걸 어떻게 보면 뭐야? 개인과 개인의 갈등에서 넘어선 개인과 시대, 사회의 갈등이다 라고 보셔야겠죠. 그리고 이 작품을 일단은 어쨌든 간에 사람들, 인물 간의 갈등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잘 안 나타나지만 동주 자신의 내적 갈등, 몽규 자신의 내적 갈등 그런 것들 계속해서 드러날 겁니다. 특히 동주의 내적 갈등은 시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되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럼 배경은? 그쵸? 시대적인 배경은 일제강점기여야 되는 거고요. 그쵸? 시간, 일제강점기. 공간은? 그쵸? 그래서 왔다 갔다 회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계속 조선과 일본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조선은 주로 언제? 과거. 현재는 어디다? 일본. 현재. 그리고 시대도, 시간상 배경도 어때? 과거 회상 기록 나타나게 돼서 근데 현재에서 과거로의 회상이 드러나는 역순행적 구조가 드러난다 라는 것도 파악해 두시면 좋겠죠. 뭐가 빨라? 아, 쓰시면 되죠, 천천히. 자, 그래서 이 정도의 배경을 일단 우리가 구성의 3요소를 파악을 해 둘 거고요. 자, 또 이 작품, 이 영화의 특징은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거? 뭔가 특이 있고 여러 봤을 때. 나레이션, 그치? 나레이션으로 뭐가 들어갔어? 시. 그게 왜 특이해요? 이제 동주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쵸? 자, 특징 첫 번째는 내레이션. 션을 통한 삽입시. 동주의 삽입시가 들어갔다라는 게 흥미로운 특징이고 어휘예요. 뭔가 글자가 어휘입니다. 그리고 나레이션은 외래어 표기법에 위반돼요. 내레이션이라고 해야 돼요. 또 어떤 특징이 있어? 영화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 나중에 되게 익숙해져. 맞아. 흑백이에요. 흑백 영화입니다. 이거 지금. 처음엔 되게 특이한데 뒤로 갈수록 잊어요. 흑백인 거를. 왜 흑백으로 할까? 그죠? 몰입도를 높이는 거죠. 맞아요. 몰입도를 높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어? 과거와 현재 교차죠. 그러니까 현재, 과거, 현재 순서가 현재, 과거, 현재 이런 식으로 시간이 교차된다. 뭐 그 밖에도 동주와 몽규의 대립 이런 것들도 드러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송몽규의 삶과 윤동주의 삶이 대립적으로 드러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제는 뭐예요 여러분? 이 작품은 뭘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쵸? 어떤 삶? 부끄럽지만은 나중에는 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시대를 외면하지 않은 삶이죠. 시대를 결국 외면하지 않았잖아. 하지 않은 누구의 삶? 또 동주와 몽규의 삶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작품의 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 몇 개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얘기했던 시를 삽입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점들이 효과적이라고 느꼈나요? 일단 두 개라고 하자, 그치? 첫 번째 변하는 감은 어떤 특징이 있어? 동주의 목소리를 넣어서 동주의 시니까. 그래서 자, 봅시다, 삽입시. 첫 번째로 나오는 시가 별의 음악이잖아, 그치? 이 시를 동주의 목소리로 삽입을 함으로써 알 수 있는
일단 언제 나왔어 이 시가? 이제 응. 맞아. 누구랑 같이 있을 때? 여진이랑 같이 있을 때 나오시잖아,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 시가 나오는 장면, 별 해는 밤, 별을 세고 있는 그 장면이 동주와 여진이 걷는 밤하늘이 있는 그 풍경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동주의 정서와 관객의 정서가 일치돼요.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주의 그 여진이랑 있을 때야 정서 그리고 관객의 정서가 일치돼. 동주가 느꼈던 걸 관객도 느낄 수 있는 거야. 그 장면에서. 왜냐하면 별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동주가 느꼈던 감정을 관객이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정서가 일치되면서 관객이 공감을 할 수 있다. 이런 거가 있고요. 또 어떤 장면에서 나와 이 작품이? 맞아. 독방이잖아. 독방과 형무소에서 나오죠. 왜 나와요? 독방의 밤에 그 철창으로 모이는 맞아. 걸 그게 어떤 상황이야? 갇혀서 별을 보여줘. 그냥 갇힌 상태야 단순히? 억울하게. 그것도 그쪽을 그때 이미 그 실험이 시작된 상태였어요. 생체 실험이. 그렇기 때문에 주사를 맞고 난 이후에 그러면은 몸과 마음이 전부 다 병든 상태죠. 그 상태에서 똑같은 하늘을 보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일단은 어때? 슬프겠죠, 관객들은. 그래서 애상적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것도 그리고 하필이면 가장 마지막에 삽입된 시의 내용이 뭐야? 아니 별에는 말 마지막 줄이 뭐냐고. 원하는 거 나야. 아니요. 이런 자랑처럼 그 부분 그리 불쌍할 거예요. 자랑처럼 그 부분 나오잖아. 그렇지? 그래서 앞에는 계속 부끄러워하는 성찰 얘기를 해. 그 다음 마지막에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자랑스럽게 내 이름을 남길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 독방에서. 그래서 밑에 두 개는 독방에 있을 때 이미 실험이 된 상태로 독방에 있을 때 이때는 여진이랑 걸을 때 회상할 때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객이 이 분위기에 공감을 함과 동시에 바로 장면이 아픈 장면으로 전환되면서 슬프고 또 한편으로는 동주의 그런 극복 의지를 모두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의 내용과 배경이 일치하는 장면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삽입된 게 서시입니다. 이거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볼게요. 어때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이 서시라는 거는 계속해서 본인이 어쨌든 부끄러움 비슷할 거고 나는 이 의지를 너희에게 표현하고 싶다라는 내용이잖아. 그쵸? 그래서 의지를 꺾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강한 의지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이 의지를 꺾지 않겠다라는 걸 죽음과 교차해서 함께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난 절대로 복종하지 않겠다라는 걸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작품별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좀 주인공의 감정이라든가 오늘 말이 불리 안 나오네. 감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사건의 의미 이런 것들을 모두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주인공이 등장인물의 감정 그리고 등장인물이 겪는 사건 또 뭘 보여줄까요? 이거 직접적으로 보여줘 이런 것들을 이걸 우리가 등장인물의 감정이나 사건 같은 걸 직접 관객한테 알려줘요? 삽입시를 통해서? 아니지 그럼 어떻게 알려줘? 간접적으로 그래서 이걸 전부 다 간접 제시하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간접 제시를 해서 독자가 눈치를 채는 거야. 눈치를 채면서 어떻게 된다? 감정을 이입하고 몰입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면 좀 더 슬퍼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또 그리고 그 밖에도 장면 전환에도 어떤 효과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으로 갑니다. 흑백 영화를 찍은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맞죠? 그쵸?
표정에 집중하게 만든다. 왜냐면은 컬러였어가 우리는 시선을 많이 뺏겨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P를 토하면 P가 빨간색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모두 지움으로써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는 오로지 등장인물의 표정뿐이니까 거기에 집중하고 몰입, 그리고 또 우리가 이를 통해서 등장인물과 직접 대화하는 느낌까지 얻어낼 수 있다. 또 아무렇지. 왜 아무러시대요 오늘? 어두워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여기 또 이어지는 내용이야. 표정을 집중하고 몰입함으로써 선과 악의 대립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만들죠. 표정을 계속 보여주는 거잖아, 집중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 독자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확실하게 일본 측은 악이고 그리고 공주와 몽규 측은 선이다. 이런 것들, 미세한 표정 변화, 그런 것들 집중하게 만들면서 간접적으로 돈을 있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가 이런 작품에 집중을 하게 만든다는 특징이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내용적인 특징, 그리고 이런 장면적인 것들, 아니면 표현상의 특징 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들, 마루타라든가 그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학습 활동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학습활동 기네요. 여러분 파수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됐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오케이, 파수꾼 생략. 자, 그러면은 학습활동 1, 2, 3번 보시면 됩니다. 풀어보세요. 학교에서 진도 어디 나가고 있나요, 여기 지금? 너 끝났어요? 그럼 이제 3인곡이랑 세봉만 부르면 가겠네요? 안 끝났나? 그래. 둘다 끝났어. 우리 1학년 다 했는데 교과서 다 했는데 나도. 알겠습니다. 얼른 오세요.
엄청 열심히 쓰네. 내가 영어 감독이라는 걸 안 써도 돼요. 내가 영어 감독이라는 건 어디를 잘 찍은 거예요? 거기 뭐 3-1까지 하나 하시면 돼요. 3-2는 뭐야? 네. 학교에서도 안 했다고? 학교에는 이거 안 하면 넘어갔어요. 근데 이걸 해야 내용 정리가 되는데. 근데 이거 말고 학교 때 했으니까 넘어가더라고 넘어가요. 아 그런 모습 아니죠? 진짜? 그럼 사실 자 보자. 얘들아 1번으로 가자. 자 1번으로 오시고 지금 과거, 현재 이런 식으로 교차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형무소의 현재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봉주가 특권에게 강요받는 건 뭐죠? 그쵸?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치? 다시 과거로 돌아와서 문교는 어디로 떠나? 임시정부 중국으로 떠나고요. 봉주는 일본으로 떠나서 창씨개명하고 일본으로 떠납니다. 자,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특공원에게 처리해 문교를 설명을 하고 봉주는 하지 않죠. 그리고 봉주와 봉규가 목사한다까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과 작품 주제를 파악하기 할 겁니다. 자, 여러분,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파악한다라는 걸 네 글자로 얘기하면 간접 제시입니다. 잘 적어두세요. 간접 제시입니다. 이거는 소설, 다른 문학에서도 마찬가지야. 소설과 시, 교술 발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사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직접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 제시 또는 보여주기 또는 쇼잉, 보여주다 쇼잉, 그리고 극적 제시, 묘사라고도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극적과 간접 제시를 기본으로 깔고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 좀 잘 적어주세요. 간접 제시 말 그대로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거, 반대말은 직접 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인물의 대사, 행동, 표정, 말투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눈치를 채는 거, 그게 간접 제시고요. 직접 제시는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해서 성격이 어떻고 심리가 어떻고 그래서 내내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보여주기 기법이라고도 얘기해요. 대사와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인물의 심리 또는 성격을 파악하게 만든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거야. 실제로 얘의 기분이 어떻고 얘는 어떤 성격이고, 그래서 말하기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howing이라고 하죠. 그리고 얘는 tell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쵸? 그래서 우리가 쇼를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뜻이 이거는 극에서 쓰는 제시, 극적 제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묘사를 한다,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왜냐면 대사 행동을, 표정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줘야 우리가 어떤 기분인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얘는 반면에 어떠냐면은 설명적 제시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말한다는 거야. 말 그대로 이 기분이 지금 어떻고 어떤 심리고 어떤 성격인지 다 하나하나 설명해 준다라는 뜻이고요. 묘사 대신에 요약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자, 그래서 얘네는 전반적으로 전개 속도가 느립니다. 왜냐면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묘사해줘야 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 근데 어때? 요약해서 재빠르게 말해줘도 돼. 그래서 표정 하나 비춰주고 행동 하나 비춰주고 이럴 때 그냥 기분이 나빴다 슬펐다 한마디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잘 봐주세요.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는 모든 문학에서 다 쓰입니다. 특히 극갈래 그리고 또 소설, 서사갈래 그런 쪽에서 더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잘 봐주세요.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1차버스 때 나왔던 카메라와 워커 거기에 되게 중요하게 쓰였던 겁니다. 자, 지금 봅시다. 1번 갈등, 몽교와 동주는 뭐에 대한 생각이 달랐어? 문학에 대한 생각이 달랐죠. 그래서 문예지의 시를 글을 놓고 갈등합니다.
자, 그래서 몽규의 생각에서 문학은 뭐냐? 자신의 생각을 펼쳐 다른 사람의 행동을 촉구시키는 것이었죠. 자신의 생각을 펼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촉구시키는 것. 즉, 문학을 통해서 행동하고 싶었던 거야, 얘는. 다른 사람이 행동을 촉구하는 것. 한편 동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고 더 깊은 차원의 소통을 이루어내는 것. 그래서 인간 내면을 표현하고 더 깊은 차원의 소통을 이루어내는 것.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몽규와 동주가 서명을 하냐 안 하냐 똑같이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한 명은 하고 한 명은 안 하죠. 그 이유를 파악해 볼 겁니다. 첫 번째, 몽규가 서명한 까닭은 뭐예요? 제대로 독립운동하지 않은 게 부끄러워. 그게 약간 진짜 안 한 사람 같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독립을 위한 무장투쟁을 계획했으나 진술서에 있는 내용대로 독립운동을 실천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서인 거죠. 계획한 거 맞아, 그쵸? 그래서 독립을 위한 무장투쟁을 계획했으나 진술서에 있는 내용대로 독립운동을 실천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서입니다. 계획했지만 진술서에 있는 내용대로 독립운동을 실천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웠다.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눈, 코, 입을 만들어주고 있네요. 자, 그럼 한편 동주는 왜 서명을 했을까요? 독립이 자신이 이럴 때 그쵸. 대신이 되고자 했던 것이 부끄러워. 그렇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하에서 현실에서 시인이 되기를 원하고 독립운동에 앞장서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거야. 동주는 그래서 시인이 되기를 원하고 독립운동에 앞장서지 못한 게 부끄러웠던 거고, 몽규는 앞장섰지만 성공하지 못해서 부끄러웠던 거죠. 그래서 동주의 이 부끄러움은 윤동주 씨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의 기반이 됩니다. 왜 부끄러워했는가, 동주는. 자, 그 다음에 동주와 몽규의 삶을 비교할 거고요. 작품의 주제를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주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제는 뭐죠? 자, 그대로 읽지 마시고 뭐 독립운동을 위한 노력, 뭐 신념을 지키기 위한 투쟁,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서대역 시대를 외면하지 않는 삶, 이런 거. 어쨌든 두 분이서 싸우고 갈등하고 행동이 다르게 됐지만 결론적으로는 둘 다 국가의 독립을 원했고, 그리고 일제에 저항하기로 했던 거죠. 신념을 지키기로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학습활동으로 갈게요. 삽입시의 효과를 한번 볼 겁니다. 자, 삽입시의 효과 첫 번째는 분위기 조성이죠. 시의 내용과 관련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두 번째, 인물의 심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간접적이죠? 인물의 내용을 관객에게, 인물의 심리를 관객에게 간접 전달. 직접이 아닙니다. 간접이에요. 왼쪽이 간접이고 오른쪽이 직접입니다. 오른쪽은 왜? 오른쪽이 왜? 분위기 조성. 정성을 간접적이다. 자, 그 다음 교차 편집으로 갈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어쨌든 이 장면 자체는 일본 제국주의의 위선과 폭력성을 비판하는 부분인 거죠. 둘이 같은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계속해서. 그렇죠? 일본 제국주의의 위선과 폭력성을 비판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왜냐면 거짓 진술서에 서명을 강요하는 거니까. 그죠? 위선과 폭력성을 비판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서명을 하냐 안 하느냐. 그쵸?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 어쨌든 뭐야? 동주와 몽규 모두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다라는 거죠. 방법은 달라요. 그쵸?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한 명은 서명을 하고 한 명은 안 했지만 둘 다 어쨌든 신념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번 여러분들이 뭐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동주 한번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변해진 방과 영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변해진 방은 제가 영상으로 제공할 거고요. 여러분들 숙제 영상을 보고 문제를 풀어오는 것까지 평하게 될 겁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질투는 나의 힘을 제외하고
문제를 싹 풀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페이지상으로 좀 많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본문이 길다 보니까 문제 양 자체는 많지가 않아요. 정리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 문제 자체가 많은 건 아닙니다.